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AWS 박범준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AWS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분들께서 AWS 도입에서부터 고도화까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략히 핀테크 규정 준수와 관련한 내용에서부터 어떤 AWS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세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핀테크 규정 준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 분들께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 클라우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지만 과연 우리 비즈니스에 써도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핀테크 스타트업 분들께서 하시려는 비즈니스가 혹은 하고 계신 비즈니스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전자금융 거래에 해당하는지, 고유식별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루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정보법 기반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대두되었지만 일단 오늘 세션에서는 금융회사, 전자금융회사를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물적시설 요건은 전자금융업의 물적시설 요건과 굉장히 흡사하므로 오늘 세션에서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업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전자, 채권, 증권, 보험거래 같은 형태도 포함되나 저희 핀테크 스타트업 고객분들께서 주로 다루고 계신 영역 위주로 표기해놨습니다. 만약 저 업태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속한다면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하다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일부분이 개정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 이행을 통하여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를 써도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는 먼저 핀테크 스타트업 분들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자금융업 허가 등록을 추진한다고 가정하고 근거 문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전자금융업 등록 세부 양식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서류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항목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이런 제출 서류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오른쪽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3과 같이 온프레미스 기반일 때에도 동일하게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로 보시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문서들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제21조 3에 따라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더라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세션을 통해 AWS의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시며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구성하실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시면 안전성 확보 조치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이 모든 조치들에 대해서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의 제약으로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계정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및 키 관리, 로깅 측면에서의 AWS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세션에서 클라우드 안전성 확보 조치 평가의 항목의 일부인 계정 관리 및 접근 통제, 암호화 및 키 관리, 로깅 관련하여 IAM, KMS, 클라우드 트레이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소개해 드리기 앞서서 AWS 보안 모범 사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는 워크로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이 존재하며 워크로드를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모든 보안 영역에 포괄적으로 모범 사례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명해 드리니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적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 AWS 솔루션 아키텍트 분께서 자세한 서비스 소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민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범주님께서 클라우드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평가 항목들을 잠시 짚어주셨는데요. 그중 계정 관리와 접근 통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과 역할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고 적절한 권한을 그룹별로 할당하여 관리할 것, 특권 계정을 정의하고 따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특별 관리라 함은 사용 이력과 접근 기록을 로깅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멀티팩터 인증 등을 활성화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접근 통제 항목에서는 계정별로 비밀번호 설정의 적정성에 맞게 정책을 설정하셔야 하고요. 또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검토해 보실 서비스로 AWS IAM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름 그대로 알아보실 수 있듯이 I는 아이덴티티, 즉 누가 혹은 무엇이 어디에 어떤 작업을 허용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제어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체가 관리 콘솔을 통해서든 AWS CLI를 통해서든 또는 SDK나 개발 도구를 활용한 작업이든 작업에 대한 액세스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계정 관리의 첫 번째 항목이 각 관리자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개별 계정을 생성하고 기능과 역할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여 권한을 그룹별로 할당하여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IAM은 IAM 사용자라고 하는 개별 계정을 각각 생성하여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나 DB 관리자 등 직무에 따라 권한을 구분하여 그룹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라는 IAM 그룹을 생성하시고 그 안에 개발자 1, 개발자 2 등 각각 IAM 사용자를 그룹에 소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나 기능별로 IAM 그룹을 생성하시면 그룹의 권한을 보다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안정성 확보 조치의 계정 관리 항목에서 특권 계정에 대해 멀티팩터 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IAM 사용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IAM은 자격증명 보고서를 CSV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제공해 드리는데요. 자격증명 보고서를 보시면 AWS 계정 내에 생성하신 모든 IAM 사용자 리스트는 물론 각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시점은 언제인지, MFA는 활성화하였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AWS에서 작업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EC2 인스턴스 등 AWS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AWS 서비스가 사용하는 IAM 역할은 장기 자격증명으로 인증받는 IAM 사용자와 그리고 그룹과 달리 단기 자격증명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 참고하실 점은 액티브 디렉토리 등 외부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외부 사용자들의 인증도 IAM 역할을 이용하여 관리 및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AM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액세스 매니지먼트는 인가, 즉 어떤 접근을 허용하고 거부할 것인지를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가 mybucket이라는 S3 버킷에 get 오브젝트 요청을 보냈을 때 이 요청을 허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IAM 정책입니다. 정책이 생긴 모양새를 보면 꽤나 직관적인데요. 이펙트의 허용, S3의 get과 list 등 읽기 작업을 리소스, 즉 모든 S3 버킷에 허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정책에 의해 리소스 또는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게 되니 정책을 잘 작성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모든 정책을 다 작성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AWS는 일반적인 작업들에 대해서 사전 정의한 AWS 관리형 정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수백 개에 이르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대부분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은 요건에 따라 정책을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계정에 있는 IAM 정책 리스트인데요. 왼쪽에 주황색 박스가 있는 정책들이 AWS에서 제공한 관리형 정책들입니다. 반면 맨 위에 캐치 폴리시 1번과 2번은 제가 직접 커스터마이즈한 정책입니다. 실제로 타입을 보시면 고객 관리형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 과연 고객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정책이 동작하는지 검증해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IAM 폴리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시면
실제 운영 환경에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정책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제가 직접 작성한 캐치 폴리시 1번입니다. 저는 EC2 대상으로 3가지 액션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액션인 Describe 이미지는 EC2 인스턴스가 가진 OS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요청이며 허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모든 EC2 인스턴스에 대해 Describe로 시작하는 모든 작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태그를 변경하는 작업은 매칭 스테이트먼트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부되었습니다. 정책에서 해당 작업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탑 인스턴스, 인스턴스를 중지하는 명령은 암묵적으로 거부가 되었는데요. 이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은 없지만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거부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컨디션이라는 내용 안에 리소스 태그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 조건을 기반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특정 조건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즉,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간 동안 꼭 필요한 권한만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 IAM 정책의 컨디션 키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발 기간 동안 외주 프로젝트 인력에게 제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데이터 키로 날짜를 지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리소스 태그를 활용해 개발 환경에만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IP를 기준으로 EC2 작업에 실행하실 수 있는 소스 IP를 제한했는데요.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이 4가지는 모두 AND 조건으로 모두 충족했을 때에만 허용이 되며 소스 IP처럼 한 키 안에서 콤마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합집합으로 적용이 됩니다. 최소 권한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로 실수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AM의 권한 경계, 퍼미션 바운더리는 가드레일처럼 권한의 최대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IAM 허용 정책에 의해서 허용이 된 범위라도 권한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한 경계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거부가 됩니다. 즉, 교집합에 있는 요청만 결과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예시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측 파란 원에서 IAM 허용 정책은 모든 리전에 있는 마이테스트 앱 다이나모DB 테이블의 모든 액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좌측의 노란 원의 권한 경계는 프랑크푸르트 리전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put, update, delete 액션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두 범위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프랑크푸르트 리전에 있는 마이테스트 앱 다이나모DB 테이블의 put, update, delete 액션만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AM에서 혹시나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할까 걱정이 되신다거나 명시적으로 권한 범위를 제어하고 싶으시다면 이 권한 경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권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사용자나 그룹에 부여한 권한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고객마다 보안 정책에 따라 내부적으로 권한을 신청하고 허용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았는지 리뷰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액세스 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드민 그룹에 있는 어떤 유저가 어떤 액션을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권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65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권한은 다시 회수를 하신다든지 하는 보안 프로세스에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IAM의 보안 주체에는 IAM 사용자와 그룹 외에도 IAM 역할이 있으며 S3 버킷, 람다 함수, KMS 키, SQS 큐 등 AWS 리소스 기반 정책을 가지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 기반 정책 역시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는 리소스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누가 어느 리소스에 접근 가능한지,
접근이 너무 많이 부여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자동화된 추론을 통해 판별하고 알려줍니다. 이건 제 계정에 있는 실제 파인딩의 예시인데요. S3 버킷은 모두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며 퍼블릭 액세스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객께 전달할 워크숍 용도로 퍼블릭 버킷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보안 주체는 이 버킷의 읽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세스 애널라이저는 이 퍼블릭으로 공개한 버킷 정책이 의도한 설정인지를 리뷰하도록 권고합니다. 저는 제가 의도한 설정이기 때문에 좌측에 아카이브를 클릭하여 처리했고요. 하지만 만약 의도한 설정이 아니라면 바로 S3 콘솔로 이동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조치를 취하신 후에 리스캔을 통해서 제대로 조치가 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클라우드 안전성 확보 조치의 계정 관리 및 접근 통제 항목과 관련하여 IAM을 짚어드렸습니다. 2번, 개별 IAM 사용자를 생성해야 하고 8번, 그룹을 사용해 권한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7번, 권한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MFA를 활성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성 확보 조치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패스워드 조합 규칙에 대해서도 6번에서 강력한 비밀번호 정책을 설정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번, AWS 계정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음 섹션인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트레일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앞서 계정 관리 및 접근 통제 항목에서도 특히 특권 계정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해야 하고 사용 이력과 접근 기록을 로깅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로깅 항목에서는 추가로 접근 기록, 가동 기록, 보안 로그 등을 기록하고 유지하여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가능하도록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절한 접근 통제를 실시하고 암호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통해서 로그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보안 모니터링 항목에서는 중요 로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등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AWS는 로깅 및 보안 모니터링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고객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깅 관련하여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클라우드에서의 추적이라는 이름답게 콘솔, AWS CLI, SDK에서 일어난 작업은 물론 API 호출을 기록하여 사용자나 리소스의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에서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API 호출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클라우드 트레일을 통해 기록하는 로깅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로그는 높은 내구성을 가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에 저장하실 수도 있으며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와 통합하여 간편하게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벤트 로그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물론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와 통합하여 이벤트 발생 시 알람을 발생시키거나 자동 조치를 설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 준수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트레일이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는지 살펴보면 누가, 언제,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이벤트를 어느 리전에서 어떤 대상으로 호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유저 1이 9월 25일에 서울 리전에서 유저 데이터 버킷에 텍스트 파일을 KMS 서비스의 디크립트 이벤트를 호출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트레일이 이벤트를 상세히 기록하기 때문에 이 로그를 기반으로 규정 준수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벤트 알람을 받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것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안전성 확보 조치의 접근 통제 항목에서는 접근 로그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클라우드 트레일로 관리 콘솔 로그인 실패에 대해서 이벤트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 동안 3번 이상 접근이 실패한 경우에 알람을 발생하실 수 있고요. 앞서 살펴본 IAM 정책, 접근을 제어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데 정책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이벤트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S3 버킷에 원치 않는 특정 작업이 수행되었다든지 보안 담당자가 아닌 누군가가 보안 그룹의 설정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다든지
특히 로깅 항목에서 로그 데이터의 무결성을 강조하는데요. 클라우드 트레일이 이러한 이벤트를 모두 기록하는데 이 설정이 무단으로 변경되는 경우 중요한 보안 이벤트로 강조하여 알람을 발생시키거나 자동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와 클라우드 트레일을 통합한 활용 사례는 무궁무진한데요. 더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클라우드 트레일이 계정 내 활동을 제이슨으로 상세히 기록하는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로그 데이터의 모든 항목이 모든 고객에게 유용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책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검색이 어려워지고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아마존 아테나라고 하는 서버리스 쿼리 엔진과 연동되어 로그 데이터로 테이블을 생성하고 표준 SQL문으로 로그 데이터를 간편하게 분석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로그 데이터의 양이 압도적일 때 보안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트레일 인사이트입니다. 실행 가능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이러한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지치는 일일 수 있는데요. 바로 자동화와 기계학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인사이트는 이벤트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트레일 인사이트에서 나온 이벤트 목록에서 run instance라는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특정 시간대에 API 호출의 빈도가 평소보다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만약 더 많은 EC2 인스턴스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는 바로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인스턴스를 만들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벤트 보기를 클릭하여 클라우드 트레일의 이벤트로 직접 이동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우측 로그 정보를 보시면 평소의 베이스라인, 즉 일반적으로 대략 500분마다 한 번씩 런 인스턴스를 호출했는데 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균값은 6으로 평소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상세한 이벤트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추적을 생성하지 않고도 콘솔에서 관리 이벤트에 대한 90일의 이벤트 기록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기록은 영구적인 레코드가 아니며 가능한 모든 유형의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레코드 및 지정하는 모든 이벤트 유형이 포함된 레코드를 얻으시려면 추적을 생성하셔야 합니다. 추적은 지정하신 S3 버킷의 로그 파일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파일 무결성 검증 프로세스를 사용하시면 로그 파일이 삭제 또는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파일 무결성 검증은 해싱의 경우 SHA-256, 디지털 서명의 경우 SHA-256 및 RSA라는 업계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감지되지 않으면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파일을 수정, 삭제 또는 위조하는 것은 컴퓨팅 방식으로 실행 불가능합니다. 이어서 KM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안전성 확보 조치의 암호화 및 키 관리 항목에서는 고유 식별 정보, 개인 신용 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 키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단계 관리를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필요할 경우 HSM,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을 이용하여 키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도 있고요. 암호화 키는 접근이 통제된 보안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나 동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부 기관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KMS는 데이터 암호화 키를 중앙 집중식으로 제어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대칭키뿐만 아니라 비대칭키도 지원하므로 KMS를 이용하시면 암호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명에 필요한 암호 키를 쉽게 생성하고 보관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KMS는 아마존 S3, EBS, RDS, 다이나모DB 등 60가지가 넘는 AWS 서비스와 통합하여 손쉽게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로컬로 데이터를 암 복호화하실 필요도 있을 텐데요. 아파치 2.0 라이센스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AWS 인크립션 SDK를 활용하신다면 인크립션 SDK가 사용하는 암호화 키까지도 KMS에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서 KMS는 사용자의 암호화 사용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요구를 맞추기 위해 자동으로 확장합니다. 여타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리밋이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 상향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생성한 마스터 키는 서비스에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KMS는 마스터 키의 내구성을 책임지게 됩니다. 키와 데이터의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구성 99.99999, 즉 11.9에 맞게 설계된 시스템에서 키의 암호화된 버전의 여러 사본을 저장합니다. KMS에서 일어난 모든 요청은 앞에서 소개드렸던 클라우드 트레일로 기록이 됩니다. 또한 PCI DSS, KISMS 등 국내외 보안 인증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규정 준수에도 간소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앞서서 KMS는 대칭키뿐만 아니라 비대칭키도 제공하고 S3, EBS 등 다양한 서비스의 암호화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의 예시로 대칭키를 이용한 아마존 S3의 서버 측 암호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가 활성화된 S3 버킷에 누군가가 데이터 저장 요청을 보내게 되면 S3는 KMS로 키를 생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평문 데이터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 키 한 쌍이 생성이 되고 이 한 쌍은 S3로 전달됩니다. 데이터 키의 용도는 실제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CMK, 고객 마스터 키는 이 데이터 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는 암호화된 데이터와 함께 저장이 되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평문 키는 메모리에서 안전하게 삭제됩니다. 즉, 연구 스토리지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KMS CMK로 복호화 요청을 보내 데이터 키를 먼저 복호화하고 그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암호화가 간편하게 KMS와 AWS 서비스와 통합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S3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S3의 기본 암호화는 S3 버킷에 대해 동작하는 기본 암호화 설정입니다. 객체별로 암호화 방식을 지정하실 필요 없이 모든 객체가 버킷에 저장될 때 암호화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키의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마존 S3가 생성하고 관리하는 디폴트 키를 이용한 암호화가 있습니다. S3가 키를 생성하고 관리하므로 고객께서 직접 키를 관리하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그러면서도 AES-256 알고리즘으로 강력하게 암호화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고객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고객 마스터 키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고객께서 직접 생성하시거나 업로드한 키이기 때문에 보다 넓은 키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누가 키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권한을 추가적으로 제어하실 수도 있고요. 이 CMK를 언제 누가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감사 추적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 키를 사용하시는 경우 키에 대한 접근 제어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IAM 역할이 가진 IAM 정책을 보면 마이버킷이라는 S3 버킷에 대해 get 오브젝트 권한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버킷은 암호화되어 있네요. 이때 S3로 get 오브젝트 요청을 보낸다고 하면 버킷에는 권한이 있지만 이 객체를 복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요청은 실패합니다. 결국 실제로 객체를 불러올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버킷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했던 키에 대해서 KMS 디크립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S3는 물론 KMS에 대한 권한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KMS로 보호되는 리소스에는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S3뿐 아니라 KMS로 암호화할 수 있는 60여 가지 리소스에는 이러한 전략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KMS는 키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와 관리하는 주체를 나누어서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그렇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국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하고 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AWS의 노력과 고객 여러분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AWS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에서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생성하며 키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AWS 직원 포함 그 누구도 평문 키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KMS에서 일어난 모든 액세스와 작업은 기록됩니다. 또한 완전 관리형으로 서비스의 가용성과 내구성을 책임집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확장할 수 있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용성은 99.9%의 SLA를 가진다는 것과
높은 내구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AWS에서 가장 높은 내구성을 가진 스토리지는 S3인데요. 11.9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KMS 역시도 이와 동일한 수준의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고객께서 해주셔야 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는 민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 키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고객께서 중요 데이터, 민감 데이터를 분류하고 데이터에 대한 수명 주기 관리를 프로세서화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지정된 키로 데이터를 서명 또는 암호화하여 보호하셔야 하고요. 키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책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AWS IAM, 클라우드 트레일, KMS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민님 상세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AWS는 고객께서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을 보다 잘 구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서비스인 IAM, KMS, 클라우드 트레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운영하시려면 모든 보안 영역에 포괄적으로 모범 사례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 모범 사례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AWS는 모범 사례집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모범 사례를 한번 쭉 정독해 보시고 고객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부분들을 참고하시어 안전성 확보 전략에 녹여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책임 공유 모델에서 보여드린 모든 영역, 즉 물적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고객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AWS를 활용하신다면 AWS의 책임 공유 모델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AWS의 영역은 저희에게 일임하시고 고객 여러분들은 고객 여러분들의 책임 영역에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핀테크 스타트업 고객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는 이점으로는 핀테크 스타트업 여러분들도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동일한 레벨의 서비스들로 고가용성의 높은 보안 레벨의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물리적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본 세션에서는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융 분야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AWS는 다양한 물적 시설에 대한 증적 자료들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이미 KB금융그룹에서 금융보안원과 AWS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AWS는 핀테크 스타트업 고객분들께서 규제에 맞춰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증적 자료들을 준비하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시설에 대한 부분은 AWS에 맡겨주시고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클라우드 상에서 안전성 있고 신뢰성 있는 아키텍처를 구현하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션에서 다룬 AWS 서비스들은 기본적인 시작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핀테크 스타트업 여러분들만의 안전성 확보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물적 시설과 관련된 증적 자료들은 NDA와 EA 계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AWS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 및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